쇼이구 국방장관이 12년째 국방장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신임이 대단한가 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 상하 관계를 넘어서 되게 인간적으로 이제 끈끈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실수가 있어도 사실 자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벌써 있겠지만 몇 번 잘렸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지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봅니까? 뭐 요즘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가 자꾸 또 나오나요? 뉴스가 자꾸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많아서 뭐 일단 마음 먹은 김에 네.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뭐 러시아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네. 공세를 전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공경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또 새로운 곳에서 이제 공세를 지금 전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사항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 내부에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네네네. 이제 히르키우라는 이제 지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르키우,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저는 옛날에 이제 하르코프라는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지명이 더 이제 익숙한데 이 하르키우라는 곳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로 따지면은 이제 넘버 2, 네. 예, 대도시죠. 우크라이나 북쪽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데 요 지역에 공세가 초반에 있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러시아가 미사일만 주로 날리는 쪽으로 이제 갔었죠. 수도랑도 가까운 쪽이죠. 수도랑은 좀 멉니다. 좀 먼가요? 예, 좀 멀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러시아군이 주로 이제 루안스크 이쪽 지역에 공세를 했죠. 오른쪽.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바흐무트라고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시는 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이제 펼쳐서 여러 가지 전과를 냈는데 지난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하르키우 이쪽 북쪽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이제 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 타겟은 여기 이제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보브찬스크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는 이제 시간을 갈수록 점점 공세 규모가 좀 커진다. 별로 그렇게 지도로 보면은 뭐 거창해 보이진 않는데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공세를 펼쳤는데 5월 13일까지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가로세로 한 10km, 적지 않은 넓이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을 한 10개 정도를 이제 점령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대공세를 펼치느냐라고 보면 그 대공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공세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규모 포병, 그다음에 뒤에는 막 기갑부대 이런 것들이 막 우르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는 아니고 소규모 침투 부대, 주로 보병 위주의 침투 부대를 여기저기서 침투시켜 가지고 일단은 개척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찔러보고 끝이 아니고 이 러시아 접경 지역 그 요 후방 러시아 쪽 영토에 지금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사이의 병력들이 추가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돌파구가 열리면 거기다가 이제 와장창 집어넣어서 전과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여기저기 이제 뭐 루안스크라든지 뭐 돈바스 이런 지역보다 더 북쪽에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는 하르키우 이쪽으로 이제 공세를 더 넓혀가고 있고, 이러면 북쪽, 동쪽을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영토 그냥 추가로 더 가겠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이제 뭐 돈바스, 뭐 루안스크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공세를 쭉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이제 찌르는 거죠. 찌르면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곳에서 병력을 빼서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예, 이쪽으로 오면 러시아가 나머지 지역을 더 때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술적인 분석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지난달인가요? 이제 통과가 됐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법. 예, 통과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도착하려고 그러면은 빨라도 5월 말 보통 6월 초 정도 돼야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더 내기 위한 어떤 공세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틀어막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래 이 대도시 주변이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여러 가지 요새선
요새를 이제 건설을 해왔어요. 방어선 이런 것들 콘크리트로 잘 정비돼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냥 막 뚫려요. 예. 해보니까 너무 잘 뚫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방어선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죠. 왜요? 방어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쫙 일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중간중간에 뚫려 있어요. 예. 만들다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러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러시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또 만들어본 그래요? 방어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기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삥땅이다. 우크라이나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이 2022년 전쟁이 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없는 돈 털어가지고 해왔는데 열심히 인마이 포켓한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이제 지뢰를 대규모로 살포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지를 하고 있고 틀어막고 있는데 러시아가 진짜로 이제 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에 있는 예비 병력을 일거에 이제 투입을 할 경우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체계가 지금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막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북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병력이 분산이 되면 좀 효과적으로 동쪽을 더 공격하려는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뚫리면 그냥 휙 밀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러시아군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튀어나오면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잘라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이 그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돌출부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제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벌써 몇 군데 이렇게 돌출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뭐 큰 변화가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또 승리를 한 다음에 얼마 전에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 푸틴 뒤에 있는 요 분이 이제 보통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죠. 증명 사진은 이런 모습인데. 쇼이구 국방장관. 낮이 익죠. 뭐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네, 낮이 익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12년째 국방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신임이 대단한가 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뭐 상하 관계를 넘어서 되게 인간적으로 이제 끈끈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실수가 있어도 사실 자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벌써 몇 번 잘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쟁 중인데 보통. 그렇죠. 이럴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좀 무능하지만 나를 배신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꿨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두 사람은 되게 이렇게 소울 메이트처럼 끈끈한 관계다 싶기도 했었고요. 사실 한 2015년 이때는 이제 쇼이구가 푸틴 대통령을 다음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후계자 이야기도 사실은 좀 나오곤 했었는데 아마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벌써 기억에 잊혀지지만 이제 바그너 그룹과 이제 뭔가 할 때 이 바그너 그룹하고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랬죠. 이 뭐냐. 맞아요. 그래서 뭐 군 비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때 봤을 때 뭔가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금 당장은 내가 내칠 수 없으나 제대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솔을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때 그래서 바그너의 수장이 모스크바까지 막 가다가 이제 물론 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격추당해서 사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내 목표는 아니고 아마 쇼이구 정도 그렇죠. 뭐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문제 내는 거를 방치해 놓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쟁을 계속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 사실은 조짐은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뭔가 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조짐은 좀 먼저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달이죠. 4월달에 이 이바노프 이제 국방부 차관이 체포됐습니다. 갑자기 부패 혐의로 회의실에서 그냥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다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재판장으로 이제 바로 가게 된 이제 이런 일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로 차관급이 이렇게 끌려간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이바노프 차관 같은 경우는 소유구하고 네. 끈끈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 갑자기 이렇게 체포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바노프 차관이 이제 부패, 아주 유명한 부패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호화 생활로 유명했고요. 특히나 이제 푸틴의 뭔가를 건드렸던 거는 이제 마리우폴. 네.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힘겹게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따낸 네. 이제 도시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우폴을 러시아가 점령을 한 다음에 보란 듯이 재건을 이제 해야 되니까 많은 돈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이 이제 이바노프 이제 주머니로 가고 있다. 입마에 붓기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이제 마리우폴 그 복원 사업, 복구 사업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 군 관계자들 얘네들이 이제 선을 넘고 있다 자꾸. 사실은 원래 전쟁하면 이제 군인들이 힘이 세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나 이 군부와 결탁한 이제 일부 세력들이 야 이거 자꾸 선 넘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는 게 많다. 더 이상은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차관을 먼저 치고, 네. 그 다음에 너 불만 없지? 차관 이런 식으로 잡혀갔는데 너 뭐 했냐? 한마디 하고 쇼이구 국방장관을 이제 해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차관 먼저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을 예. 뭐 그냥 날린 거예요? 아니면 뭐 장관 자체는 네. 이제 일단은 러시아 안보위원회 우리가 이제 뭐 각 국가마다 이제 그런 있잖아요. 뭔가 그 안보와 관련된 있는 핵심 의사결정기구 거기 안보위원회 의장으로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보다는 급이 위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평소에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게 영전이냐?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났냐? 한직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비중이 있는 자리인데 네.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다. 경질성 승진. 뭐 그렇죠. 일단 손대.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글로 올라가고 네. 올라갔지만 뭐 실권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약간은 이제 한 발짝 뒤로 간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럼 이제 국방장관을 또 누가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신임 장관이 나왔습니다.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없으니까. 아 거긴 뭐 따로 없군요. 예, 바로 이제 임명이 임명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안드레이 벨로소프라는 분이 이제 러시아 신임 국방장관이 됐어요. 되게 날카로운 눈매죠. 그러네요. 예, 코도 인상이.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쇼이구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둥글둥글한 느낌에 비해서 되게 날카로운 이 느낌인데 학자 느낌인데. 맞죠? 좀 학자 같죠. 예. 사실 이 양반은 이제 경제학자예요. 말 그대로. 아 그래요? 경제학자? 예.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교수도 좀 하고. 아니 재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 복무 경력이 단 하루도 없어요. 아 군 경험이 없어요? 네, 군 경험이 1도 없어요. 국방부 장관인데. 예. 왜 이건 뭐 민간인을 물론 이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 근데 전쟁을 치르던 나라에서 그러네. 그 전에 이제 쇼이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에 대장 계급을 받았고 20년 동안 이제 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영 반대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경력을 한번 봤더니 원래 이제 그 학계 교수로 이제 그 연구소 이런 데 이제 있다가 1999년부터 네.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개발부 장관도 했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고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1부총리 그러니까 뭐 제1부총리가 이제 경제부총리 정도니까 경제통이에요. 그러네요. 예, 많이 했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기재부 장관, 뭐 경제부총리로 갈 것 같은 사람을 예.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셈입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푸틴이 좋아하니까 또 앉히긴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왜 좋아했느냐를 네. 따져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매우 청렴한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뭐 북유럽 수준의 청렴함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러시아 수준에서 봤을 때는 벨로소프 그러면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정평이래요 보면은. 워낙 이제 뭐 비리니 뭐 이런 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쪽의 그렇죠. 사람을 좀 상반된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성향인가 봤더니 이미지가 느낌이 되게 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일 열심히 할 것 같은 이제 눈매인데 워커홀릭이라고 그럽니다. 워커홀릭이고 상당히 이제 강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강성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반서구적 성향도 되게 강한.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되게 이제 꽉꽉 막힌 네. 그런 이제 사람. 옛날 소비에트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인데 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푸틴이 이런 건 다 사기야 필요 없어라고 했던 이제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거를 가지고 푸틴한테 몇 차례 설명을 하고 푸틴이 그거 괜찮은 거네. 우리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꿀 정도로 신임도 얻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혁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전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성향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로 따지면 좀 뭐 납득이 가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된다. 민간에 다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 네,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저금리 상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뭐 신용 이런 거 다 완화적으로 네. 해서 어떻든 간에 잘 돌아갈 수 있고 좀 뜨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풀고 민간이 좀 더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긴 가되 대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쪽 정도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벨로소프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벨로소프랑 친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미국 언론들이 이제 친하다고 소문난 몇몇 이제 대학 경제학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뭐 20년 넘게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념적으로 보면 되게 구식인데 옛날식인데 머릿속에서 아니면 이 사람 입에서 나와서 자기랑 이야기해봤던 여러 가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생각들은 되게 현대식이고 빠르다. 나 암호화폐까지 뭐 얘기할 정도면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푸틴을 마음에 들었던 건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정 용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그건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막 공급망 혼란 뭐 여러 해가지고 막 다 뛰었지 않습니까 가격들이. 그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대요. 근데 떼돈을 딱 벌었는데 이때 이제 이 벨로소프가 주장을 해가지고 횡재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30억 달러를 순식간에 이제 조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다음 지켜보니까 인마이 포켓도 없고 야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이다. 지금 바꿀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서 아마 경제통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경제통을 임명했다는 거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의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2년 동안 치르면서 지금 러시아 경제는 전시 경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로 지출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식 통계에 잡힌 러시아 국방비만 해도 1,172억 달러입니다. 150조쯤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GDP는 우리보다 작아요. 예, 러시아 GDP의 한 6.6%, 한 7%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막 GDP 2% 써라, 못 쓴다 막 싸우고 있는데 6%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 2몇 %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블에 뭐 따블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1,172억 달러라는 것은 이제 공식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밖에 공개가 잘 안 돼요. 뭔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국방비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국방비 지출은 뭐 한 1,500달러? 이상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이 돈을 잘못 쓰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80년대 소련이 왜 망했지 소비에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1980년대 소비에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했던 그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군비 경쟁 이런 거에 따라서 끌려 들어가면서 당시에 GDP 4%를 넘게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거의 뭐 나라가. 근데 그러다가 휘청했죠. 예, 결국은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푸틴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국방력은 필요하지만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역사적 경험인 거죠 보면은. 잘못하다 나라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 지금은 전쟁을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거를 제대로 쓰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이렇게 돈 쓰는 게 전체 국가 경제와 연계가 돼가지고 필요한 산업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인력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네.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군인들한테 쇼이구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먹혔겠죠. 아, 이 사람들은 이제 강성 군인들인 거고. 그렇죠. 군인이니까 무조건 포탄, 네. 무조건 더 많이 어디다 쓰려고 일단 많아야 씁니다. 라는 거를 인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예 사람 자리를 바꿔버리는 네,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어떤 뭐 군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돈 생각을 하면서 좀 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쓰긴 계속 쓸 것 같은데 예.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갖다 퍼부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퍼붓는 게 과연 효율적이야?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군인 입장에서 보면 괴롭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보통 이거 뭐 개각이라고 하나요? 개각할 때 뭐 몇 명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네. 뭐 여기는 국방부 장관 바꾸면서 또 다른 유추해 볼 만한 사람들 좀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쇼이구 장관, 그다음에 네. 쇼이구 장관 밑에 있는 이제 최고 사령관, 러시아 네. 군 사령관인 이제 게라시모프 원수, 네. 이렇게 게라시모프 대장이 있는데 이 게라시모프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합참의장인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부담 되겠죠. 좀 부담되니까 차관 바꾸고 한 달 있다가 장관 바꾸고 그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그다음에 최고 사령관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들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쇼이구 장관이 이제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안보위원회 장관은 누구였냐? 러시아 정보기구 네. 그 FSB라고 있죠. CIA랑 FBI랑 묶어놓은 듯한 FSB 국장이 하고 있었어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라는 이제 정보기관 국장이 하고 있었는데 이 국장이 일단 그럼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네. 뭐 하지? 라는 것도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 잘 미리 짜맞춰 놓고 착착착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온 거 아니냐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FSB 국장인 이제 파트루셰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양반 본인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아들이 관심의 대상이 드미트리 파트루셰프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부총리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고 이러다 보니까 푸틴 후계자 썰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뭐 이제 아들은 없죠. 보면은. 그렇죠. 딸은 있고. 예. 근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그쪽으로는 아마 안 가고. 그래도 제일 믿는 게 정보 관련이니까 그쪽에서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네. 뭐 자세한 거는 뭐 푸틴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후계자로 올라가면 바로 또 때려 맞는다는 걸 그렇죠. 사람들도 알아야 될 텐데. 알고 있죠. 예. 근데 러시아가 지금 경제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뭐 여러 번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만 놓고 보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부어놓잖아요. 돈을 막 부어서 막 그 공장을 막 돌리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GDP 기준으로 3.6% 성장했고요. 네. 올해도 적어도 3% 이상 성장합니다.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수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방위 사업체 같은 경우가 원래 2,000개 정도 규모였다가 현재는 6,000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350만 명 이상이 이제 이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주 6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임금도 많아지겠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2.8% 이하예요. 2.8%면은 뭐 완전 고용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돈 많이 풀었어. 경기가 과열되고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16%. 16%? 예. 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경제를 이렇게 쭉 뭐 많이들 들여다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어떻든 간에 되게 현명하게 잘 이끌고 가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이 좀 높긴 하지만 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이제 범주고 성장률 잘 나오고 실업률 낮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 러시아 경제는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상대하기가 곤란한 나라라는 거죠. 막 온갖 제재란 다 뭐 해도 그 넓은 국경선을 어떻게 누가 다 할 거며 땅 파면 나오는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 자원, 또 식량 뭐 이것도 식량 뭐 이런 것들. 그 생각해 보면 참.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의 경제는 뭐냐?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예, 일단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근데 전선에서는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군수 산업에서도 필요하죠. 하긴 근데 미국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때 제일 활발하게 전국이 공장 다 돌아가고 그렇죠. 뭐 이럴 때기도 하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꽤 괜찮은. 예, 현재는 괜찮은데 이제 올해 말 내년을 우려하시는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임금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다. 군대와 방위산업체 간의 경쟁으로. 왜냐면은 방위산업체 입대를 하면 징집 면제예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같이 뭐 전쟁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준다고 약속을 해야 너 받을 때 이제 근무 수당 뭐 이런 거, 너 죽었을 때 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된다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군 입대하겠소라고 해서 딱 사인하면 그 사이닝 보너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줘요? 이게 그 석유 산업, 원래 러시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데가 석유 산업이었는데 석유 산업 노동자 1년치 연봉을 일시불로 준답니다. 지금 러시아 군에 입대하면. 와, 확실히 병력이 진짜 부족한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돈으로 연 3천 몇백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줘요. 30년인가? 자간 유가족한테. 와. 예. 인플레이션이랑 하여튼 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굉장히 어쨌든 경제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다음 군수 산업이나 국방 쪽에서 인력들을 막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산업에서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 뭐 중요한 뭐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파트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좀 그렇죠. 문제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일단 은퇴자, 고령자들을 이제 동원해서 다시 좀 나와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가는데 이게 뭐 2025년 뭐 26년까지 가면은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 궁금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잘 관리하도록 이제 국방부 장관마저 경제통으로 임명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텐데 일단 하여튼 러시아는 히르키우 지역을 지금 공세에 나섰고 그래서 북쪽을 공습하면서 이제 동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마 공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고 있고. 그렇죠. 전선의 상황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이 바뀌었고 이제 돈 쪽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경제통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러시아 경제 상황 전체는 꽤 괜찮은 상황이다. 그러면 꽤 오랜 그러니까 전쟁 더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좀 나름 탄탄히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러시아 그러면 약간 좀 엉망진창, 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또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국가적인 역량을 잘 동원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오늘 한번 안팎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또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